네,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한 걸음 더 깊이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네. 아무래도 방금 전에 들었던 뭐 백신 관련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하거든요. 네. 한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백신 관련해 가지고 백신은 이제 어떤 상황입니다라고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잡아주시죠.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원래 백신 개발을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네. 두고 개발을 하는데 워낙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뭐 1년 만에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게 승인이 됐고 이제 투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달리 이제 백신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반 뭐랄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다 예.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국가의 뭐 정책적인 집중, 그 다음에 협력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글로벌 임상을 마치고 이제 뭐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투약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오늘도 이제 그런 우리 국내 정부가 다행히 이제 백신 계약,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소식도 있었죠. 영국에서는 네. 변이 바이러스, 네. 다시 말해서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백신하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버리면 그 백신이 효능이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영국의 9월 달에 이제 켄트 지방에서 이제 뭐 그 변이가 이제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11월 달에는 그게 한 26% 정도 이렇게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 12월 초였죠. 이렇게 보니까 한 62%까지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한 1,000종에 이르는 정도로 네. 발견됐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백신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WHO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코로나19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기존에 이제 개발된 백신으로 충분히 그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화이자랑 같이 공동 개발했던 바이온테크에 의하면 지금 자기들이 이제 개발한 그러한 이 백신 자체가 이 코로나 19에서의 주요한 스파이크 단백질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99% 일치를 하고 있고 설령 이게 이제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하에 우리 이 바이온테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변형 여부를 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변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6주 정도면은 또 변이에 대한 백신이 공급 가능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지켜보기는 하겠지만은 이 변이가 뭐 이렇게 WHO라든가 기존에 출시한 그런 기업에서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또 백신으로 기존 백신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백신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수성상 2008년에 신종플루 사태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4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라는 건 변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도 계속 거기에 맞게끔 진화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보험권도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 출발을 했고 하니까 충분히 기존의 백신으로 극복할 사안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또 상황은 또 지속적으로 또 관측을 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면요. 그 모더나에서 네. 먼저 백신을 이제 미국 정부가 승인했고요. 네네. 지금 이제 또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나오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2차로 또 승인하겠다 그런 겁니다. 네네. 근데 두 제약사가 모두 다 mRNA 백신이라는 그런 건데 네. 보통 우리가 반도체다 자동차다 하면 같은 종류는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똑같은 백신인데 왜 이렇게 서로 제약사마다 다르게 개발이 되는지 과연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화이자, 모더나는 이제 그 RNA 기반한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백신의 지금 현재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선 간단하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겠지만은 RNA 기반의 mRNA 기반의 이제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가격 측면들 그리고 또 온도 조건이 음반하거나 보관 조건에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일부 이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네. 보고가 되고 있고 화이자는 이제 뭐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최근에는 뭐 유럽 공동체인 EMA라고 이제 그 유럽 시각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승인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우리가 기존 백신과는 좀 더 진화된 RNA 백신으로 이제 접근했다는 게 특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 조건이 좀 온도나 이제 보관 조건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첨단의 그런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기로 한 것이 원래는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얀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제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개발할 때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네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아니면 열 처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갖다 불활성화, 소위 이제 사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중국 시노팜, 시노백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개발한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내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 또는 유전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투약하는 미국에서의 그 노바백스가 이제 이런 부류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식약처의 그런 임상 승인을 받아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더나라든가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RNA 기반 또는 이제 DNA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 백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제넥신과 국제 백신 연구 펜젠과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이동체가 있습니다. 벡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항원을 이동을 시켜서 이제 면역을 이렇게 면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미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또 얀센 네. 이렇게 대표적이고요. 또 러시아 백신도 역시 그렇죠. 이쪽 예. 부류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식약처에 임상 승인을 받은 셀리드가 이쪽 유전자 재조합 백신의 분류에 포함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이게 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다. 네, 네. 오히려 치료보다는 예방에 좀 더 가깝다라는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백신이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이라면 예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접종을 해야 되고 다양한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 또 네, 있겠죠. 뭐 요즘 그 미국에서도 일부 부작용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다시 말해서 백신이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우리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접종 받고 요 과정까지 한번 큰 흐름을 짚어주시죠. 우선은 뭐 접종 과정도 있으면 우선순위 뭐 지금 보면은 우선 의료인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기관이라든가 이제 취약계층을 이제 투약하기 시작할 텐데요. 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기존 백신들은 한 10여 년 동안의 개발 기간이 이제 소요되는데 워낙 단기간이 하다 보니까 이 장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대규모의 임상을 통해서 이제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승인된 그런 백신들을 보게 되면 기존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통증이라든가 네. 피로 아니면 오한, 발열, 두통 뭐 이런 정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백신 뭐 대규모의 이제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부작용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존 백신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부작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환자에 조금 주의를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아스트라도 이제 임상 과정 중에 일반적인 백신의 그런 부작용으로 알려지고 있는 횡단성 척수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기가 돼서 지금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제일 먼저 했고 초유의 관심사고 언제 허가가 될지 제일 관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늘 예. 보고를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직후에 영국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규제 당국에서 대규모의 임상을 바탕으로 그러겠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역시 모니터링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그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최근에 미국 간호사 한 분이 네. 왔고 절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섭다 싶었는데 다시 또 어제 그제 보니까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직접 맞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이게 분명히 뭔가가 좀 있구나. 근데 네. 오늘 이제 정보 발표 보면은 내년 2분기 그죠? 네네. 내년 이제 한 4월 경에 이제 우리는 백신을 들어와서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제 전문가라서 원장님 모실 때는 딱 들어오면 바로 신청해서 이걸 받아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우선은 이제 맞고 싶어도 이게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바이든 당선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파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더나는 지금 미국의 네. 그 알레르기 전문성 그 연구소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그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아주 가장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파우치 소장이 네. 직접 이제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 백신을 투약을 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만큼 예. 또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뭐 부작용이라든가 뭐 TV에서 보는 간호사가 이제 졸도하고 이런 이슈들은 기존 백신도 사실 그 정도의 부작용은 보고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다국적 기업과 이제 계약 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례도 보면 2008년에 그 신종플루 사태 때 GSK가 유일하게 백신을 공급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예, 예.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공급을 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극복을 했었냐? 물론 이제 타미플루라는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와서 극복을 그렇죠.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녹십자가 그 신종플루 백신을 갖다가 WHO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PQ를 받아가면서 인증을 네. 받아서 1,400만 명 정도의 그러한 우리가 투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슬기롭게 그러한 그 신종플루를 극복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도 외국의 백신의 의존도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백신의 주권, 자국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한 6건 정도가 국내에서 백신 임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이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또 안전성에 대한 대처 등등 거기에 맞물려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라도 국내의 자국화, 주권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 그 그러겠네요. 과거의 사례를 볼 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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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신 과정에서 또 하나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콜드 체인입니다. 네네. 저는 뭐 이렇게 소화제나 그냥 드링크제처럼 상온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뭐 네. 영하 몇백 도, 영하 몇십 도 이러는데 과연 이 콜드 체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진단해 주시죠. 콜드 체인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물이나 아니면은 의약품 쪽에서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저온의 문제가 이슈가 아니고요. 네. 그 일정한 온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 이렇게 이쪽에 이슈가 됐느냐?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파이자는 영하 70도씨를 맞춰서 운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또 모더나도 이제 그 부분은 낮긴 하지만은 20도씨 정도, 영하 20도씨 정도의 보관과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규모로 이제 백신의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콜드 체인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백신을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냉장 보관을 공고를 했는데 보관 운반 과정 중에 이제 상온에서 그랬죠. 이게 문제가 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이 콜드 체인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 등등의 그런 백신들을 통해서 이제 공급망이 형성될 때 이쪽 분야의 또 산업과 또 그러겠죠. 기술력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